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시작부터 아주 강렬한 문장을 던집니다. 한국 기술직 생태계가 붕괴의 임계점에 도달했다. 네. 이게 그냥 경고가 아니라 거의 비상벨처럼 들리더라고요. 바로 한국 기술직 붕괴 막을 개혁 방안이라는 연구 보고서입니다. 네, 저도 읽는 내내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이게 단순히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런 게 아닌가요? 네, 수십 년간 현장에 쌓아 올린 그 장인의 기술, 그 노하우가 대가 끊길 위기에 처했다는 거니까요. 이른바 기술의 단절을 정면으로 경고하고 있죠. 기술의 단절. 와, 그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마치 살아있는 도서관이 그냥 통째로 불타 없어지는 것 같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보고서가 제시하는 통계가 딱 그걸 뒷받침하죠. 한국 건설 현장 인력의 평균 연령이 무려 51.1세. 네, 51.1세. 10년 뒤면 이분들 대부분 은퇴하실 텐데 그 빈자리를 채울 젊은 기술자는 거의 없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의 진짜 핵심은 그래서 사람이 없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 그게 끝이 아니군요. 네, 오히려 문제의 근본 원인이 인구 구조가 아니라 기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깎아내리는 제도의 실패에 있다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 보고서를 깊이 들여다보는 거겠죠. 문제를 진단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기술 강국 독일을 포함해서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까지 네, 유럽 4개국. 이 유럽 4개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구체적인 처방전까지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탐구는 이 질문에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과연 기술 강국 독일은 어떻게 학위라는 그 거대한 벽을 부셨을까? 그리고 평생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쥐어주면서 기술을 배우라는 이 영국식 해법은 과연 한국에서도 통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그 실마리를 함께 찾아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서가 진단하는 한국의 문제, 그 핵심부터 짚어보죠. 기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제도의 실패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인가요? 보고서는 2024년에 개정된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시행령을 아주 중요한 예로 들고 있습니다. 2024년이면 바로 작년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 개정안의 핵심은 뭐냐면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어도 학력과 경력만으로 최상위 등급인 특급 기술자가 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줬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자격증이 없는데 특급 기술자가 된다고요? 그럼 뭘로 평가를 하는 거죠?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으로요? 네, 예를 들어서 학사학위 소지자가 관련 분야에서 12년 경력을 쌓으면 그 최고 난이도의 국가기술 자격인 기술사 자격증이 없어도 특급 기술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보고서는 이걸 자격의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실질적인 역량 검증 없이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자격이 부풀려지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얼마나 뛰어난 실력을 갖췄는지는 부차적인 문제가 되고 그냥 N년 버티면 등급이 올라가는 구조라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러면 무늬만 특급인 기술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겠는데요? 정확합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게 청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요? 네. 어렵게 밤새워 공부해서 기술사 자격증 따봤자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똑같아진다. 이런 신호가 시장에 퍼지면 누가 굳이 어려운 기술 자격증에 도전하려 할까요? 그러네요. 동기부여가 전혀 안 되겠네요. 그렇죠. 기술을 가진 자가 우대받는다는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신뢰가 무너지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 제도가 기술 생태계의 뿌리를 썩게 만드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합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단순히 제도가 하나 바뀐 게 아니라 기술직 전체의 동기부여 시스템을 망가뜨릴 수 있는 거군요. 자, 이렇게 자격증 무력화의 길을 가는 한국과 정반대의 해법을 유럽은 어떻게 찾았을까요? 네. 보고서는 유럽 자격 체계, 그러니까 EQF라는 개념을 모든 해법의 출발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EQF. 이게 유럽연합 27개국이 함께 사용하는 일종의 자격 번역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격 번역기요? 네, 폴란드에서 딴 용접 기술 자격이 독일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 프랑스의 요리학교 졸업장이 아일랜드에서는 어떤 학력이랑 동등한지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하고 인정해주는 공통의 기준 틀이죠. 흥미롭네요. 근데 이 EQF의 핵심 철학이 한국과는 완전히 정반대라고요? 그렇습니다. EQF는 투입, 그러니까 인풋이 아니라 학습 성과, 러닝 아웃컴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거든요. 학습 성과요? 어느 대학에서 몇 년을 공부했는가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당신이 지금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걸 따지는 거죠. 와, 학력이나 경력이라는 간판이 아니라 실제 역량, 그 자체를 평가하겠다는 어마어마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정말 큰 차이네요. 이 EQF가 총 8단계로 나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정말 놀라운 지점이 등장합니다. 바로 레벨 6와 7입니다. 레벨 6와 7. EQF 레벨 6는요. 대학의 학사, 학위, 그러니까 배출러 학위와 독일의 기술 명장인 마이스터 자격을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합니다. 네. 마이스터랑 학사 학위를요? 네. 그리고 레벨 7은 석사 학위와 그에 준하는 최고 수준의 기술 전문가 자격을 같은 선상에 놓고요. 잠깐만요.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대학을 안 나오고 평생 기술만 연마한 장인이 대졸자, 심지어 대학원 졸업자랑 완벽히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건 그냥 인정해준다는 수준을 넘어서 사회 계층의 사다리를 하나 더 놓아주는 것과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보고서는 이걸 기술직을 위한 완벽한 사다리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강력한 장치가 더해지는데요. 투가성과 선행학습 인정, RPL이라는 개념입니다. 단어만 들어서는 좀 어려운데 쉽게 풀어주실 수 있나요? 이걸 좀 더 쉽게 풀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15년간 반도체 장비 엔지니어로 일했다고 쳐보죠. 네네. 제 머릿속엔 박사급 지식이 있지만 서류상 제 최종 학력은 고졸입니다. 근데 노르웨이 같은 나라에서는 RPL 센터에 가서 제 15년 경력을 평가받고 이 사람은 이미 전자공학 2학년 수준의 역량을 갖췄다고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서 곧바로 대학 3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PL입니다. 투과성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직업학교에서 대학으로, 대학에서 직업학교로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게 장벽을 허문 거고요. 15년의 현장 경력이 대학 2년의 학력으로 바뀐다. 이건 뭐 학력 중심 사회인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네요.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수 있는 제도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 EQF라는 거대한 철학이 각 나라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인 제도로 작동하는지 그 사례들이 궁금해집니다. 역시 가장 먼저 독일을 봐야겠죠? 네, 독일은 이 EQF의 철학을 가장 과감하게 입법으로 구현한 나라입니다. 2020년에 직업교육법을 개정해서 우리가 흔히 알던 마이스터 자격증의 공식 명칭을 배칠러 프로페셔널, 즉 학사급 전문가로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그냥 학사와 동등하게 인정한다가 아니라 이름 자체에 배출러, 학사를 박아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이건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배칠러 프로페셔널 자격증을 취득하면 대학의 학사 학위와 완전히 동등한 자격이 주어지고요. 와,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까지 자동으로 얻게 됩니다. 한국이 경력만으로 자격증 없이 상위 등급을 주는 하향식 인정을 택했다면 독일은 최고 수준의 기술 자격증을 따면 학위와 동등한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는 상향식 인정이라는 전공법을 택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제도의 차이가 아니라 철학의 차이라는 게 명확히 보이네요. 한국은 어쨌든 경력이 오래됐으니 인정해주자 이런 느낌인데 독일은 이만큼 어려운 기술적 성취를 이뤘으니 그에 걸맞은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네요. 바로 그 지점이 보고서가 가장 강조하는 핵심입니다. 독일은 자격증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손쉬운 길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치와 권위를 극도로 높여서 우수한 인재들이 기술의 길로 들어오도록 유인하는 어렵지만 가장 확실한 길을 택한 거죠. 독일이 자격의 가치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다면 영국은 아주 자본주의적인 해법을 들고 나왔네요. 보고서를 보니까 각 개인에게 평생 쓸 수 있는 거액의 교육비 계좌를 만들어준다고요? 이건 스케일이 다르네요. 네, 평생 학습 권한 LLE라는 제도인데요. 정말 파격적입니다. 18세부터 60세까지 모든 성인에게 4년제 대학 등록금에 해당하는 약 37,000파운드. 37,000파운드요? 네, 우리 돈으로 약 6,400만 원에 달하는 교육비 대출 권한을 평생 쓸 수 있는 개인 계좌 형태로 제공합니다. 6,400만 원이요?
한국의 국민 내일 배움 카드가 5년간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에 비하면 거의 뭐 10배가 넘는 금액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규모만 큰 게 아니라 사용하는 방식이 굉장히 유연하다고요? 그게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4년짜리 대학 학위 과정처럼 큰 덩어리의 교육을 등록해야만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아, 그랬군요. 하지만 이 LLE는 모듈이라고 불리는 아주 짧은 단위의 교육에도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 최신 기술을 배우고 싶은데 한 10조짜리 AI 데이터 분석 과정만 쏙 빼서 듣고 싶다면 6,400만 원 계좌에서 딱 그만큼만 꺼내 쓸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뷔페처럼 내가 원하는 교육만 골라 담을 수 있게 판을 깔아준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렇게 막대한 돈을 개인에게 주면 자칫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사설 교육기관들의 배만 불려주면 결과로 이어질 위험은 없을까요? 보고서에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나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보고서도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LE 제도는 정부가 인정한 교육기관과 과정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엄격한 질 관리를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무분별한 지원이 아니라 국가가 전략적으로 키우려는 산업 분야의 기술 교육의 자원이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거죠. 자, 독일이 지위를, 영국이 돈을 화두로 던졌다면 덴마크는 좀 결이 다릅니다. 노사정 협력이 열세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방식인가요? 덴마크의 성인 직업 훈련, AMU라고 불리는 시스템은요, 정부가 설계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안 하고요? 네,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 즉 기업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교육 과정이 필요한지, 내용은 어떻게 구성할지 직접 결정하고 운영합니다. 정부가 빠지고 실제 기술을 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이 직접 판을 짠다. 현장감은 확실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산업 현장에서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기술을 거의 적시, 그러니까 저스트 인 타임으로 공급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아, 보고서에 나온 사례를 보면 최근 유럽의 전기차가 급증하면서 내연기관 정비사들의 일자리가 위협받자 노사가 바로 협력해서 전기차 정비 및 배터리 관리 과정을 신속하게 개설해서 기존 인력들을 재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와, 정말 빠르네요. 녹색 전환이라는 거대한 산업 변화에 아주 유연하게 대처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노르웨이 사례를 보죠. 앞서 잠깐 언급됐던 선행학습 인정, RPL을 법적인 권리로 보장한다고요? 네, 노르웨이의 실질 역량 인정 제도는 단순히 좋은 제도를 넘어서요, 25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권리요? 네,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더라도 내가 사회에서 쌓은 직장 경력, 봉사활동, 자격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서 대학이나 고등직업학교에 입학할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학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배움의 기회 자체가 막히는 일을 법으로 원천 차단한 거군요. 맞습니다. 제가 만약 20년간 몫으로 일하면서 한옥을 짓는 기술을 익혔다면 그 경력을 인정받아서 대학 건축학과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학위가 인생의 유일한 길이 아님을 언제든 다른 길로 갈아탈 수 있음을 국가가 시스템으로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자, 유럽 4개국의 정말 인상적인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해법들을 바탕으로 보고서가 한국 사회에 던지는 최종 제안, 한국형 마스터 플랜은 무엇인지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겠네요. 보고서는 크게 4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 모든 제안은 사실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기술직을 학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대안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고등 전문 직업인으로 사회적 인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들어보니 결국 핵심은 지위와 보상, 이 2가지 축인 것 같네요. 네. 독일 모델처럼 K-마이스터 학위제를 도입해서 기술사의 지위를 석박사급으로 격상시켜주는 게 첫 번째고, 영국 모델처럼 생애 기술 역량 계좌로 평생 5천만 원 이상의 파격적인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게 2번째고요. 맞습니다. 근데 첫 번째 제안인 K-마이스터 학위제에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지금처럼 경력만 쌓이면 자동으로 등급이 올라가는 방식은 폐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그건 없애야 하는군요. 네, 대신 상위 등급으로 가려면 반드시 자신의 기술력을 증명하는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고 전문가들의 심층 면접을 통과하는 심층 역량 평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쉽게 얻을 수 없어야 그 가치가 올라가니까요. 당연한 이야기네요. 그리고 2번째,
5천만 원 계좌의 경우에도 조건이 있군요. 네, 이 막대한 재원은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라 AI, 반도체, 친환경 건축, 바이오처럼 첨단 기술이에요. 네, 국가의 미래가 걸린 첨단 기술, 고비용 훈련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해서 최고의 전문가를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두 가지 제안은 덴마크와 노르웨이 모델을 가져온 것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덴마크처럼 정부 주도가 아닌 노사정이 주도하는 기술 훈련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이고요. 현장 중심으로요. 네, 네 번째는 노르웨이처럼 전국의 주요 대학의 선행학습 인정센터, RPL 센터를 설치해서 현장 경력이 사장되지 않고 공식 학점이나 자격으로 인정받는 통로를 제도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종합해보면 기술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 학위가 없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오히려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해서 석박사급 대우를 받으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국가가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생태계를 만들자. 이런 거대한 청사진이네요. 네, 이 네 가지 개혁안이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청년들이 기술직을 매력적인 직업 경로로 이식하게 될 것이고 무너져가는 기술 생태계의 복원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보고서는 결론 내립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들여다본 이 보고서는요, 한국 기술직의 위기가 단순히 사람이 떠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술의 가치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시스템을 방치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네요. 네, 맞습니다. 자격증 무력화라는 그 손쉬운 길을 멈추고 오히려 자격증의 권위를 학위와 동등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상향 평준화가 시급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경고는 정말 섬뜩할 정도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이 없다면 2030년경 한국은 숙련된 기술자가 사라져서 공장과 건설 현장이 멈춰서는 기술 공동화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요. 기술 공동화. 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 우리가 사는 아파트, 우리가 타는 자동차와 지하철, 이 모든 것을 실제로 만들고 고치고 유지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서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자부심은 과연 무엇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이 묵직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러분만의 여정의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